안녕하세요. 오늘 관세평가 주제별 협정과 사례 연습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OT 잠깐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교재 받으셨죠? 이거 극적으로 오늘 교재 아직 안 받으셨나요? 아, 그래요? 교재 카운터에 있어요. 그래요? 네, 얼른 받아오세요. 기본일은 들으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교재가 오늘 마침 딱 입고가 다행히 돼가지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처음 관세평가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인터넷 강의로 보셨으면은 기본 이론 정도 보신 거죠? 아, 2차 시험도 보셨어요? 아, 그러면 합격은 아쉽게 좀 안 됐고, 점수는 모의고사, 그래. 올해 시험 그럼 잘 안 됐어요? 올해 1차를 떨어져갖고 올해 2차를 못 봤어요. 그 작년에 봤던 게 그 6회로 봤던 거였어서 그때를 노렸는데 한 2점인가? 토탈에서 2점 떨어져서 토탈 2점이요? 예, 그때 제가 봤을 때가 57점이 합격점이었는데 그때 55점이 나왔어요, 제가. 근데 그때 평가를 엄청 말아먹어가지고 제가 미안하네요. 40점이 나와가지고 와, 너무 아쉽네요. 2점이요? 너무 아쉽네요. 제가 1점으로 떨어져 본 적 있거든요. 제가 1점이면 이제 평균 0.25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지금 거의 이제 궤도에는 다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럼 통차로 이제 준비하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실력 되게 좋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올해 그러면 아예 기회가 없었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기본 이론만 이제 듣고 이제 2회차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안 오셨네요? 또, 그쵸?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이제 그 지금 진도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그거 잘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잘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기본 이론이 저번 주에 마침 딱 끝나서 이제 한 주 뒤에 지금 바로 이제 예전에는 이걸 우리가 심화 이론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험 자체가 심화로 나오지가 않죠, 요즘은. 그래서 심화로 나오지 않고 문제가 굉장히 이제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쓰진 않고 주제별로 우리가 좀 쪼개서 이렇게 학습을 해본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다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상황이죠.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관세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뒤쪽을 잘 안 봤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말아먹기 시작했어요. 모의고사 볼 때 성적이 점점 안 좋아졌는데 뒤쪽이면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피크 너무 일찍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먼저 준비해버려갖고 피크가 앞으로. 다른 과목을 챙기다가 이제 얘가 놀았고. 그럼 뭐 기타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잘 안 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2년차 유예 때 많이 겪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2년차 유예 때 보통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합격을 거의 했다라는 느낌까지 와요. 이제 모의고사 보거나 공부하다 보면은 2년차 유예 때 공부가 진짜 정말 잘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합격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막상 시험 결과를 받아보면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점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원인.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크가 너무 빨리 당겨져 가지고 뒤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까먹으면서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거죠. 나의 암기 수준은 한 1, 2월 달에 쫙 올라왔다가 막상 시험 볼 때쯤에는 하락하는 국면에서 시험을 마주쳤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정확하게 암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키워드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그런 걸 겪었죠. 그래서 저도 뭐 1점 차라도 떨어져 보고, 저는 그때 말씀드린 수석한 줄 알았다고. 시험장 나오면서 나는 수석인데 하면서 나왔다니까요. 수석 또는 차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바로 미국을 갔죠.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놀고 이렇게 왔는데 불합격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2년차 유예 때는 다들 그런 걸 겪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겪지 않으려면
제가 기본이론 시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공부 방법의 방향이 좀 이렇게 살짝 틀어지면 생각보다 이게 많이 헤맬 수 있거든요. 이게 헤맨다는 게 1년 단위로 헤매버려요. 우리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삐끗하면 1년, 한 번 삐끗하면 1년인데 또 더 무서운 거예요. 유예 가면 2년이잖아요. 2년 가면 이게 2년 차, 4년 차, 6년 차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 다음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2년, 4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관사가 사실 뭐라고 이걸 막 8년, 10년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험을 그렇게까지 끌고 가버리지 않기 위해서 진짜 아무리 늦어도 이제 4년 차 안에는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생동차 1년 차 딱 붙으면 좋은데 안 되면 2년 차. 그도 안 되면 제가 보기엔 3년 차에는 거의 무조건 될 수 있어요. 근데 3년 차에 안 되면 그도 뭔데 이제 4년 차인 건데 5년 차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호재라면 호재인 게 우리 시험이 최근 이제 4년 내에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예전으로 치면 우리 관세평가는 이런 느낌을 줘. 시험장에서 나오면 내가 몇 점인지 아예 감도 안 온다.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험장에 나오는 시험이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점수가 나오고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동차로 우리 준비하는 케이스들이 지금 많잖아요. 우리 현장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동차가 가능한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이제는. 그래서 공부 방법만 잘 잡고 해야 되니까 이번 회차가 이제 기본 이론을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건데 그때 거의 이제 내가 동차 시험을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들어가는 파트일 수도 있다라고 사실 마지막은 아닌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간절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집 다 정리하셨어요? 다 하셨어? 우리 보러 가신 분 다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그래서 근거집 혹시 정리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번 회차에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지금 처음 이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정리하다가 저한테 쉬는 시간 이럴 때 한 번씩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잘 진행 방향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체 우리 학원 커리큘럼으로 보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기본 이론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기본 이론. 그래서 기본 이론 한 2달, 3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기본 이론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에는 이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관세평가를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체 흐름이 뭐 1방법이 뭔지 2방법이 뭔지 그냥 이런 막연한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는데 포커스가 맞췄다고 한다면 이 다음 단계인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거냐 포커스가 주제별로 이제 좀 잘라갈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전체 흐름 우리가 숲은 봤으니까 이제 나무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가장 중요한 협정과 사례 연습을 우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우리 WTO 관세평가 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례라고 하는 부분은 뭐 판례라던가 아니면 해외 사례라든가 등등등등 아주 우리 평가에서 유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별로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완성을 해야 되냐 이 시점에서 이제 근거집을 이제는 조금 완성을 좀 해주면 좋다. 이렇게 근거집을. 그래서 아직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거집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거집을 시작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그때 우리 그때 별정집 보러 그때 그 무슨 집이었죠? 우리 새로 나온 거? 그쵸 무도 특채 그거 보러 가시면 정리 되게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정리가 완성이 되셨을 거는 같은데 그런데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이론에 배웠던 거는 딱 그 협정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판례라던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더 추가를 할 거니까 그 완성되지 않은 그 근거집에다가 뒤에다가 조금씩 사례를 이렇게 더 붙이는 것, 이 정도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더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근거집을 완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 그리고 이 근거집을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드릴 거예요. 복습을. 그래서 개념 기본 이론 있죠?
개념에 대해서도 복습을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처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세평가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 복습해 드리고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기본 이론도 영상으로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텀이 좀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 조금씩 이제 앞에 한두 개라도 이제 따라가고 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절대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런 그 주제별로 쪼개가지고 협정이랑 사례들 그리고 기본 이론에서 복습을 완성을 시키면 우리가 2달이 지나면 이 시점이 이제 놓여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2달 반 여러분이 시간이 지났어요. 금방 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그냥 종강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어디에 놓이게 되냐?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에 놓이게 돼. 문제풀이. 그래서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역대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평가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목적이 이거잖아요. 기출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끝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이제 모의고사라는 게 들어가지거든요. 모의고사. 이거를 모의고사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이 전체 컬이에요.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 어디서 있냐?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흐름이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되게 초반인 것 같죠, 초반. 근데 이게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우리의 상대성 이론이죠. 우리의 시간이 일주일 단위로 사라져. 소고가 돼버려요. 일주일 단위 소고 하고 보니까 갑자기 한 달이 지났대.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또 2달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막상 시험 내 실력은 엄청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시험이 막 2달 남아있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 사람이 초조해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를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내가 이 모의고사 정도 들어가기 전, 우리 1월이잖아요. 1월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의고사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완성시키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 끝났을 때 그걸 제가 근거집이라고 표현했죠. 근거집. 그래서 이 근거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왁구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완성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근거집에 여러분들은 수정도 하실 거고 뭐 더 첨언도 하실 거고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시작을 해보고 틀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랑 아예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임이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 그래서 지금 좀 안 만드신 분들도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이 끝났을 때는 내 목표가 그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아직 2달 반 시간 있잖아요. 충분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는 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그 초기 근거집까지 완성을 시켰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다 우리가 플러스를 더 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이 플러스를 시키는 부분들이 어떤 컨셉으로 플러스를 이제 잡으셔야 되냐. 기본 이론 시간이 끝났다 하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근거집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니라고 했죠? 서브노트 아니라 했어요. 서브노트. 그래서 서브노트는 제가 서브노트 만들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서브노트 만들지 말라고 했죠. 서브노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만들겠다고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저와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번 봐보세요. 서브노트는 내가 이런 목적에서 주로 만들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양이 너무 많거나 정리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내가 서브노트라는 형태로 교재 하나 두고 옆에다가 빈 종이나 뭐 이런 거 두고 내가 이거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서브노트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그거를 만드는 과정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이 내가 막 요약도 되고 정리도 되고 해서 그걸 만들고 이걸 다시 안 보더라도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나한테 되게 유익하고 공부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런 성향이면 만들어도 괜찮다.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이냐면,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벽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또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는 내가 교재가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내가 옮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옮기지만, 막상 내가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는 중요한 것과 공부가 많이 된 상태에서 보는 중요한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가 이렇게 얇게 만드는데 내 실력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얼마나 정확하게 옮길 수 있었겠어요, 사실. 그냥 교재를 근데 필사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노동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서브노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브노트를 내가 활용하지 못해요. 내가 그걸 못 믿어서.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못 믿어, 이 자료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만드는 동안 들였던 시간은 다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걸 만들면서 내가 막 요약도 하면서 내가 막 머릿속에 체결되고 공부가 됐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저처럼 막 약간 완벽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한 글자도 안 틀고 막 복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은 활용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집은 서브노트가 아니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험장에서 근거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근거로서, 우리 관세평가는 근거로서 주장을 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데 그게 서브노트 형태가 아니라 근거집의 형태로 주제별로 만들어 가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그래서 이 근거집을 이제 우리 1월달,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까지 되겠죠? 올해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근거집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여기서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서 사례를 판단해가는, 그리고 내가 이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맷집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이 딱 가지고 나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좀 더 모의고사 볼 땐 과하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 시험에서는 뭐 요 정도만 쓰라고 하면은 모의고사에서는 일부러 이 정도 쓰라고요. 더 맷집을 기르려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면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우리 야구 같은 거 좋아하시면 야구도 대기 타서 들어갈 때 배트 뭐 꽂아가지고 무겁게 막 이렇게 휘두르다가 들어가잖아요. 가볍게 스윙하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과하게 우리가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보통은 잘 안 나오고,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실제 시험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아예 내가 핀트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연습만 꾸준히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은 요 정도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번 시간에 정리만 하고요. 정리한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서 우리가 근거들 쭉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례 판단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OT 시간에는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한번 맨 앞 페이지 보시면 머릿말이랑 뭐 이런 경향분석 이런 것들 한번 봐보시고 같이 좀 보면 좋은 부분이 우리 출제 경향분석 있죠. 여기 쪽에 넘어와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관세평가 기출문제가 어디에서 조금 많이 나왔느냐를 살펴보면은 우리 2026년이나 2025년도 우리 최근 것들을 잘 보시면 위에 일방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 우리 한 7, 80% 일방법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 일방법에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일방법이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95% 이상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95%로 나오지 않고 있죠. 어디서 나와요? 기타 방법. 2, 3, 4, 5, 6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23년부터 우리가 평가 절차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등장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더 이상 일방법에서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줄 만한 많은 문제들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타 방법은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따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보긴 할 건데 기타 방법 열심히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타 방법을 2달에 한 번도 잘 복습을 안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기타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체감상. 왜냐? 물리적인 시간이 그만큼 투입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제가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런 물리적인 투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뼈다귀라도 가져가자. 뼈다귀. 그래서 그 뼈다귀를 계속 끌고 가는 거, 그 연습할 거고요. 그래서 기타 방법 2, 3, 4, 5, 6방법에서 꾸준히 나오죠. 심지어 2026년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다 나오죠, 여기서. 골고루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왠지 2020년에 나왔던 배점이랑 26년 나왔던 배점들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꼭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년 연속으로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풀단이 계속 이렇게 도니까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하다 보면 아, 요런 유형들이 나오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방법들을 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한 문제만 나온다 하더라도 20점 또는 30점이니까 20점 또는 30점이면은 당락을 좌우하거든요. 그 전체 당락을. 아까 2점이라 했잖아요. 저 1점이었잖아요. 1점. 1점으로도 당락이 걸려요. 1점으로도. 그럼 1점이면은 평균으로 치면 0.25잖아요. 4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1점으로 제가 떨어진 적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0.25면 90명 뽑는다고 했을 때 한 91등에서 100등 사이 언저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91등에서. 그러니까 문 바로 앞에서 다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큼 멘탈을 잡기 어려운 게 없거든요. 떨어질 거면 화끈하게 그냥 아예 뭐 한 20점 차이나 화끈하게 이제 떨어져 버리면 아, 내가 부족했다거나 또는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거나 뭔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로 이제 아차 이렇게 약간 아차 이런 느낌이 오면은 이거는 뭐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게 사람 거의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멘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2점 차인데 멘탈을 잡는다. 그래서 멘탈을 어떻게 잡는지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멘탈을. 그게 막 떠오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거기서 조금만 잘했으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여기서 여행하고 있을 텐데, 일하고 있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하는 내내 계속 그게 잠식을 해요, 내 머리를. 그래서 내가 그때 그 2점 때문에 1년을 더 고생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공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멘탈을 잡아갈 것이냐. 그게 오히려 지금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잡아가면 실력은 이제 충분히 올라오셨으니까 합격으로는 그냥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경향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쭉 보시고 아, 내가 전체적으로 다 소홀히 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최근에 평가 절차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학습 전략 이것도 우리 기본이라는 시간에 있었던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흐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제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집 만들고 사례 판단하고 각종 연습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차례 보시면 이제 기본 이론이랑 차례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제1장 총칙부터 해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실제지의 가격, 거래가격, 배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끝나고 기본도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근거집 되고 실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딱 오면 좋냐? 이제 책을 딱 폈을 때 여기만 보는 거예요. 차례를 보는 거예요. 차례를 딱 보고 제1장 총칙 하면은 거기 제2번 토픽 이름은 뭐야? 관세평가란 하고 제목만 있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여기 딱 봤어요. 관세평가란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뭘 강조했죠? 기억나세요? 티치미? 없는 단 제가 만들었으니까 평소에 제가 만든 거 그냥 티치미 나를 가르쳐야 된다. 2차 시험은 빈 종이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매개체가 없어요. 우리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떠올릴 만한 매개체가 있는데 2차 시험은 빈 종이에다 써야 되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대로 출력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되려면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건데 손으로 이게 출력을 하려면 어디서 출력이 되냐? 입에서 출력이 돼야 돼. 입에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까지 되면 그건 내 거. 어떤 느낌이 나세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금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 아니야. 막 뭐 동생 갑자기 붙잡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가르쳐라?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거기 보시면 제 1장 총칙 보면 토픽 관세평가란 있죠. 나중에 관세평가란 보고 스스로한테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세 평가란 이 5글자만 보고 내가 어디까지 머릿속에서 출력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2차에서는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관세 평가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막 절어요. 막 말이 안 나와. 막. 그럼 뭐 해야 돼요? 12페이지 빨리 가야죠. 빨리 가서 다시 복습을 해보고 다시 덮어야죠. 다시 덮어서 거기 가서 다시 돌아와서 관세평가란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볼 것이야. 이런 식으로 연습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책을 회독하는 횟수 뭐 20회독을 했네 30회독을 했네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설명할 수 있게 한 번 회독했다.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책상에 앉아있지 않는 시간이 공부를 완성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끝나고 나서 미션을 드릴 건데, 오늘 이제 여기서 토픽 지금 6번까지 최소한 나갈 건데요. 이 6개 이제 토픽만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6개 토픽만 이제 생각해보고 설명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 처음 공부하는데 설명 다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거 설명이 안 될까 막 이렇게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토픽 3번이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3번을 보고 자면 돼요. 그리고 꿈에서 복습하시면 돼요. 꿈에서 자기 전까지 이제 복습을 하다가 꿈에서 너무 그거한가요? 과한가요? 원래 근데 그래요. 이게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잖아요. 꿈에서 그거 복습한다니까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관세평가란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나면서 화장실 가면서 관세평가란 해서 내가 설명이 돼. 그러면은 여긴 패스. 근데 설명이 안 돼. 그럼 다시 그걸 한번 보라는 게 복습. 5분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 여기 보신 뭐 토픽 사이 뭐 교육훈련비 있죠? 교육훈련비를 봤어요. 이 5글자만 보고 내가 어디까지 떠오르느냐, 근거가 어디까지 떠오르고 규정이 내가 암기가 되어 있느냐를 연습하시고 안 되면 복습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가 쭉 만나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게 방법만 잘 찾으면.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경쟁자들이 왜 자꾸 떨어지냐? 방법을 못 찾고 헤매서 그래요. 내가 물리적인 시간은 엄청 투입을 하는데 그 물리적인 투입을 하는 시간만큼 출력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출력이 잘 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동차 충분히 가능하고 뭐 2년차, 유예, 3동차 다 가능하다. 내가 방법만 잘 알면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이 교재들은 1장부터 쭉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이제 OT 시간에 첫 번째 제 1장 총칙, 여기 부분 좀 가볍게 한번 봐보도록 하죠. 교재 1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관세평가란 해가지고 첫 번째 토픽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화라고 부르는 우리 주제별 협정 이 사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 과정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때 주제별로 보겠다고 했죠. 주제별로. 그래서 이 주제별로 볼 때 이 주제별로 근거집 같은 것들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건데 한번 첫 번째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들은 바로 WTO 관세평가 협정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WTO 관세평가 협정은 여기에 뭐 중요한 근거 규정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례가 있을 때도 있죠. 협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우리가 협정에서 시험장에서 근거로 문구를 쓰자라고 가지고 가는 문구도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뭐 권고견 사시리즈 이런 거 완전히 사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WTO 관세평가 협정이다. 그래서 이 협정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결국 올라야 되냐. 우리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딱 이 정도요. 권고견 우리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권고견 4.16 하면 지금 떠오르는 거 있어요? 막연하게라도 4.16. 당연히 지금 떠오르기 어렵죠? 혹시 떠오르나요? 권고의 4.16? 오, 맞아요. 그레이트. 요 정도 떠오르면 돼요. 이 정도 떠오르면 이제 합격. 이제, 그러니까 봐보세요. 권고의 4.16하고 어떤 힌트도 안 줬죠? 4.16만 던졌는데, 권고의 4.16, 사시리즈, 권리 사용료, 원청세, 요 정도 떠오르면 나중에 근거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아직은 당연히 한 달 되지 안 되는 건 맞아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되도록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WD 관세평가 협정은 뭐 10번을 보든 20번을 보든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그 권고경의 제목만 또는 뭐 예해 뭐 12.1 하면 그걸 딱 예해 12.1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그거를 제가 이렇게 애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핵심적인 뭐 함정이었으면 함정, 키워드였으면 키워드 한두 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뭐 이거를 앞글자부터 뭐 우리 관세 율표 외우듯이 하나씩 다 외우라 이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연습을 WTO 관세평가 협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뭘 또 여러분들 좀 가져가시면 좋냐? 우리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협의회 결정 사례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해요. 협의회 결정 사례. 그래서 이 협의회 결정 사례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근거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협의회 결정 사례들이 나중에 뒤에서 판례로 뒤집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판례로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뭐 뒤집히면 뒤집혔다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뒤집혔다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들면서 과세 또는 비과세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근거들로 결정이 되고 있느냐 과세 비과세 판단이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두고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근거들을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그 근거집에 좀 첨언도 해두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의의 결정 사례가 나중에 판례 형태로 확정이 되는 경우거나 또는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집히거나 확정되는 건 결국 이제 대법원 이제 판례인 건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이런 판례들 그러니까 뭐 판례를 쓰세요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판례가 나왔던 그 취지들 있죠. 그 취지들을 좀 응용한 형태가 기출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느냐를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아 이런 문제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판례를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세평가 목적에서 볼만한 대법원 판례들을 제가 이 주제에 조금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이건 취사 선택인데 해외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해외 사례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본 사례 등을 좀 주로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률법이라고 하면서 그 좀 관세평가를 알기 쉽게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좀 던져놓은 게 있어요. 사례들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결국 우리 법률 체계가 대부분 일본의 어떤 법, 특히나 무역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학문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의 학문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인 거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가지고 갈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챙겨간다라고 하면은 뭐 관세평가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챙겨갈 게 없어요.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토픽 1번 관세평가란으로 한번 보시면 관세평가에 대한 대원칙,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 겸 관세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시험에서 2차 시험 3과목에서 관세 평가 여기까지 이렇게 배우는데 관세 평가가 도대체 뭐죠? 관세 평가란 해서 물어봤죠. 여러분들 오늘 지하철에서 계속 떠올려야 될 단어 관세 평가란 했어요. 동생이 갑자기 와서 관세 평가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뭐 키워드 뭐 떠올라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예? 세금 뭐? 세금 매기는 방법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관세율? 이게 이제 제가 허무한 부분인데, 우리 불과 이제 2달 전에 요 분명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관세 평가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이제 나중에 됐어. 실제로 관세사가 합격을 해가지고 필드에 나갔어.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여러분들 친구들, 이제 관세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거나 물어보는 게 뭐냐? 여행 갔다가 오다 나 지금 뭐 걸렸는데 이거 세금 얼마 내야 돼? 이런 전화를 무조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행 갔다 오다 걸렸는데 세금 얼마 내야 돼? 뭐예요? 그게? 관세 얼마 내야 돼? 요거죠, 관세. 그러면 이 관세액을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산출할 수 있어야 이제 관세사가 되는 건데, 그러면 관세액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관세액은 이렇게 산출해요.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와서 과세 가격에다가 얼마를? 관세율을 곱한다. 그러면 관세가 얼마 나올지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갑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그 지갑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요. 100만 원. 100만 원.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 거죠. 가격. 여기에 딱 관세율은 뭐예요? 퍼센트죠. 퍼센트. 그래서 지갑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를 낼지 퍼센트를 정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뭐 8% 이렇게 정해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갑 100만 원짜리 지갑을 가지고 오다가 8%짜리 관세율을 만나면 세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지금? 8만 원 내는 거죠. 어려운 계산 아니죠. 관세평가는 요 정도 계산입니다. 요 정도 계산. 그럼 세금 얼마 낸다는 거야? 8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세금을 얼마 내느냐. 요게 이제 궁금했던 건데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라는 가격을 하나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율이라고 하는 8%를 설정을 해줬죠. 그러면 가장 쉬운 것부터 이 8%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정해져 있냐? HS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관세 율표를 배우시잖아요. 관세 율표. 그럼 관세 율표를 배울 때 이 물건에 대해서 뭐 8543이다 이렇게 번호가 딱 찍히죠. 그럼 그 번호의 관세율에 따라서 관세 율표에 따라서 퍼센트는 이미 법률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임의로 설정하는 거는 아니죠. 이걸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이제 트럼프 형 정도 돼야 이거를 이제 뭐 200%로 하니 뭐 15% 하니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 이제 미국 대통령 정도 돼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HS 코드만 잘 분류하면 관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이 관세율표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관세율표 HS 코드를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 이게 자동으로 딸려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관세평가에 논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 이 가격이 100만 원이냐 아니면 뭐 200만 원이냐 아니면 이게 300만 원이냐에 따라서 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100만 원이면은 8만 원, 200만 원이었으면 16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달라지니까 이 가격이 매우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럼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게 바로 뭐다? 관세 평가다. 그러니까 누가 관세 평가를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과세 가격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관세 평가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왔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어렵나요? 아니죠.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시 질문 드렸을 때 관세평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과세 가격이라는 거야. 요거 얼마로 할지 100만 원 할지 100달러 할지 200만 원 할지 300만 원 할지 이거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관세평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여러분들 이제 오늘 미션 돌아갈 때 뭐라 하면 돼요? 내 스스로에게 해서 관세평가가 뭐지?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인데 우리 관세법에서 말하는 관세평가 일련의 절차,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가 총 몇 가지의 방법이 있죠? 6가지, 그쵸? 6가지의 방법이 있죠. 6개. 그래서 총 6개의 방법이 있어서 그걸 우리는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일련의 절차인데 그 절차는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다. 그래서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이까지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1방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원칙이라고 한다. 대원칙. 그래서 1방법을 통해서 관세평가를 결정하는 것, 과세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 원칙적인 방법을 하지 못했을 때 기타 방법으로 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타 우리가 대체 방법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대체 방법. 그래서 대체 방법으로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확장이 되면 좋고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또 더 들어가면 뭐예요? 1방법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순서는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간다. 그래서 순서는 1, 2, 3, 4, 5, 6까지 간다. 여기까지 생각 떠오르는 거 어렵지 않죠?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에서 4방법, 5방법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왜? 왜? 요거 우리 배웠는데 그쵸? 그렇죠. 그렇게 떠오르면 돼요. 5방법이 4방법보다 조금 더 시기적으로 빨리 과세를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그 법적 안정성 때문에 얘네 둘은 바꿀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 2, 3, 4, 5, 6 순서로 간다. 여기까지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세평가의 절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큰 흐름을 알고 있는 거죠. 큰 흐름을.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대원칙이라고 하는 이 일방법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일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목적이 과세 가격이죠. 과세 가격을 얼마로 할지를 골라야 되는데 일방법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키워드 하나만 딱 꼽아라.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거래 가격. 이게 떠올라야 돼. 일방법에서는. 그래서 일방법 대원칙에서는 과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차용한다?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가격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완성되면 그걸 뭐로 한다? 과세 가격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 볼까요?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실제 지급 가격. 계속 출력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으면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실제 지급 가격 더하기 법정 가산 요소. 그렇죠. 여기까지 떠오르면 일방법의 구성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요. 실제 지급 가격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직접 지급액 더하기 간접 지급액에서 공제 요소를 뺀다. 여기까지 떠오르면 이제 베스트고, 그러면 간접 지급액에서는 뭐가 있었죠? 간접 지급액에서는 그렇죠. 상계, 변제, 기타 간접 지급액. 기타 간접 지급액에는 삼자 지급액, 하자 보증비, 외국 훈련비, 상하 외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공제 요소는 개수가 몇 개 있었죠? 4개. 그렇죠. 가산 요소는 개수가 몇 개 있었죠? 6개. 혹시 가산 요소 암기식 있나요? 용, 생, 권, 생산 답을 써버렸어요. 생권, 사, 운. 공제 요소 암기식 있나요? 기, 운, 세, 야. 이 정도. 요 정도까지 지금 왁구가 떠올랐다. 그러면 일방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여기들을 우리 치마 이론 진행하면서 하나씩 다시 복습을 해보면서 사례들을 붙여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떠오르시면은 굉장히 복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 날아간 것 같지는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반응이 항상 똑같거든요. 항상 완전히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보통 짓는단 말이에요. 저런 게 있었나? 약간 이런, 그럼 저는 이제 좀 허무하죠. 우리가 불과 이제 한 달 반 전에 저걸 했는데 완전히 처음 듣는 표정을 지어버리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 시즌은 그래도 생각을 많이 아직 다 날아간 것 같지 않아서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2페이지 우리 토픽 1번. 우리가 말하는 이 관세평가라는 걸 일본 정률법에서는 질의응답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냐 한번 봐보세요. 관세평가에 의해서, 이게 사실 정률법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그 과세 표준은 가격과 수량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격과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격과 수량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종량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종가세라는 조금 단어 어려운데 종가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종가세. 가격에 연동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률을 곱해서 산출하는 게 바로 종가세고, 종량세는 뭐예요? 양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양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거 리터당 10원 이런 거 1미터당 얼마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수량이라든가 그 단위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를 종량세라고 한다. 그런데 종가세는 가격을 얼마로 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종량세는 수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실체가 이미 있잖아요. 맥주 몇 리터, 우리가 리터를 재면 되는 거고, 영화 필름 몇 미터, 우리가 미터를 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측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관세사의 역량이 필요하지가 않죠.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세 역량이 중요한 포인트는 종가세 하에서의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다. 이 가격 산정이 되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물품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물품을 종량세 이렇게 표현하고, 관세평가란 종가세품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관세는 조세이므로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과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냐가 모두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조세 법률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조세 법률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거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를, 멋있는 말이지만 쓸 시간은 없다 실제로.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근데 법률주의니까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법률로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과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산 요소로서 우리가 딱 6개만 있다고 했죠. 수용, 생권, 사운인데 갑자기 7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과세해야지, 이게 정의지, 사회 정의지 하면서 갑자기 과세할 수 있어요? 없다. 왜?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거죠. 법률이 없는데 무슨 과세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를 결정하는, 과세가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토픽 2번으로 넘어오시면 관세평가, 우리가 협정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 데서 우리 관세평가가 다 협정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법률을 끌고 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협정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가볍게만 보세요. 우리 시험장에서 가져갈 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평가 협정을 규정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근데 관세평가 협정은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한 관세평가를 배제하는 공정하고 일관되며 공평한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 공정, 일관, 공평. 공정, 일관, 공평이라는 단어가 오해하기가 딱 좋은 단어이긴 합니다. 공평해야 된다라는 단어니까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데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포인트들이, 가격이 똑같으면 공평하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노트북 가격이 막 우리 컴퓨터 가격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이제 새 학기에 대해 노트북 하나 샀어요. 우리 삼성 갤럭시 그 노트북 있죠? 갤럭시북인가? 그 있죠.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200만 원에 샀어요. 200만 원. 그 노트북을. 근데 똑같은 모델인데 여러분들이 500만 원에 사온 거예요. 여러분들 500만 원 샀어. 벌써 이제 빡이 좀 치죠. 이제 300만 차이 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얼마에? 200만 원의 관세율을 곱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에 샀다고요? 500만 원에 샀다고. 500만 원. 500에 똑같이 8%라고 하면 세율 차이가 벌써, 안 그래도 내가 비싸게 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노트북인데 저는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16만 원만 내고 여러분들 이렇게 내는 게 공평한가요? 공정한가요? 정의인가요, 이게? 공정해요? 짜증나나요?
공정하지 않는다. 공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가정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이죠. 노트북이 똑같은데 저는 2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대해서 세율만 냈고 여러분들은 500만 원 똑같은 건데 5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냈으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세금 내고 싸게 사서 싸게 세금 냈으니까 똑같은 거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다른 게 공정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정하고 일관되고 공평한 관세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과, 이 세금을 똑같이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공정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인 절차를 똑같이 마련을 해주고 그 절차를 똑같은 코스를 밟았는데 그 결과 나는 200만 원, 여러분들은 500만 원이었다. 그럼 이거는 공정한 거죠. 그래서 이 결과치를 똑같이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요거를 산정하는 과정을 똑같이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정도 차이가 나면 보통 제가 200만 원이 일반적으로 뭔가 가격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똑같이 가다 보면 제 가격이 어느 정도 한 45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떳떳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요거대로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협정에서는 이제 1조, 2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는 30조, 31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30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 1조 1방법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 트랜잭션 밸류다. 이런 표현들만 좀 체크해 두시고 2조는 2방법,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3조는 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 이렇게 돼 있고 4조에서는 우리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5조는 4방법, 국내 판매가를 기초한 과세 가격 6조는 산정 가격을 6조는 산정가격 5방법에 대한 방법 그리고 7조는 합리적 기준 6방법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런 식으로 협정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걸 나중에 우리는 관세평가에서 1방법,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픽 1번, 2번은 그냥 가볍게 전체적인 틀만 한번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OT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토픽 2번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여기서 국제협정의 변천 여기서부터 마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